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무역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안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무역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알기 쉽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메일 주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커스텀즈 마스터라고 되어 있고 밑에 언더바입니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학원에 어떤 게시판도 있을 거니까요. 그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무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처음으로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좀 생소한 용어가 있거나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랑 강의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검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역이라는 것은 일단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무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들어가 있죠. 사실 무역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물품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좁게 보면 국내 무역도 있고요. 국제 무역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국제 무역을 무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들을 무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물건을 거래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념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대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품 말고도 여기에 용역도 있고 기술 또는 권리가 있고 자본 및 노동까지도 무역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물 또는 유체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일반적으로는 물품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비스라고 하죠. 어떤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컨설팅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권리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서비스로 볼 수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권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업 소유권이나 노하우 등을 의미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업 소유권이라는 표현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공업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 어떤 상표권, 그다음 디자인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공업 소유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업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식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권리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본이나 노동도 무역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간에 이동을 하는 자본이나 노동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해외
직접 투자. 그쵸. 뭐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투자의 형태로 자본이 이동이 있다라는 것들도 무역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은 무역의 대상으로는 물품과 용역과 뭐 기술 권리, 자본 및 노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도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업에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기술 권리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외무역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및 노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환 거래법. 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법령이 따로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번에 보시면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뭐 성질 또는 성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성격이 있다, 법적 성격이 있다 또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낙성계약, 뭐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려식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혹자는 줄여서 뭐 뭐 쌍, 유, 불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낙성계약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합의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 즉, 그 물건을 파는 자가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있는데 둘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합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쵸 다른 게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들이 계약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바로 낙성계약 또는 합의계약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랑 좀 반대인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좀 비교를 하면 더 명확해지니까 여기 보시면 요물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물계약. 여기 읽어보면 당사자의 합의 외에도 일정한 법률 사실이 존재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구매하는 자를 매수인이라는 말을 써봤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낙성계약이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금의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까지, 법률 사실이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무계약을 볼 건데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 대가로 인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느 한쪽만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쌍무계약이다, 생무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편무계약이란 말을 쓰죠. 어느 한쪽만이, 그렇죠, 일방에게만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렇죠, 기증을 한다거나 어떤 증여,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은 편무계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상계약이 있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 급부가 있는 계약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바로 유상계약이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 조금 어렵게 말이 써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물건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공짜의 형태 있잖아요. 대금을 그냥 지급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 영어 표현인데 불구하고 제가 한글로 썼네요. 워런티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구매를 했을 때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그 주어진 보증기간 안에서 만약에 그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는 보통은 다 무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무상으로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대체품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분료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분료식 계약.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 등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쵸. 이런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양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 보시는 그런 요식 계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그냥 말로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들이 분료식 계약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구두로서 하는 것도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냥 뭐 양식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어떤 서면의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분료식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 이 네 가지를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라고 말을 하거나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무역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청약자라는 게 있고요, 피청약자라는 게 있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 대해서 청약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이라는 것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 이행,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의 어떤 계약 체결, 의사표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청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연애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 청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죠.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케이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대해서 어떤 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승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승낙은 동의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뭐 청약자다, 반대로 청약을 받은 자를 피청약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무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청약자가 매도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물건을 구매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반드시 청약자가 매도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청약자가 되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주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그런 청약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맞춤 셔츠라든지 맞춤 신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물건을 구매를 하는 자가 물건을 만드는 자에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를 바로 주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저희 그 무역의 용어로 표현해 보면 매수 청약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그런 청약을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피청약자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해서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르게 써보면 운송이라고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송하는 도중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해상으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선박으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선박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위험을 대비를 하는 것들을 바로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보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라는 그런 과정들이 이행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료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만하게 계약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런 계약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행이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만하게 계약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다른 당사자가 그 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클레임이라는 것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역 계약의 과정을 크게 보면 계약 성립 단계, 그 다음에 이행 단계, 종료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성립, 이행, 종료라는 그런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는 성립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성립 단계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빠져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뭐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상대방을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물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신용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성립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청약이라는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이라는 것을 하게 된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무역 그 계약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립 단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이라는 단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보험이라는 단계, 그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결제라는 그런 단계들이 이행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고요. 원만하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위반을 저질렀을 때, 위반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일단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청약이 들어가 있죠. 청약. 여기 첫 번째 개념을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너와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을 보게 되면 여기 뭐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한일 것.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라는 그런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구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성이 있다 또는 구속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뭐 다른 말로는 확정성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 특정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성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한일 것, 뭐 이것은 당연히 그런 거 갖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를 보면요,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이 된다라는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 들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약자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셀러라고 해서 매도인을 표시를 해볼게요. 매도인이 있고 그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청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청약이죠. 다른 말로는 매도 청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 매수인이 고민을 해보다가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동의를 하기로 했어요. 동의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승낙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겁니다. 청약을 할 때부터 너가 만약에 승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나는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그대로 성립시키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승낙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청약자, 그 매도인이 나는 그냥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싶다. 성립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구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속성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될 거기 때문에 청약 요건은 당연히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확정적이어야 한다. 청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할 것인지 이것을 물품 명세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물건을 판매할 것인지 이것을 뭐 수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렇죠. 물품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죠. 물품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고 가격도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수량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이 충분히 인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만 온 것들은 청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약이 되려면, 청약 의도를 갖고 있으려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예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에 대한 명세,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가격, 뭐 이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확정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CIS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국제의 어떤 통일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확정적이다라고 봐서 청약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시가 될 것이라고 들어가 있죠. 특정인한테. 1인 이상이기 때문에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당사자들한테 보내는 것들도 다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낼 거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밑에 보면은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유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인. 유인이란 말을 써도 되고 아니면 청약을 유도한다. 청약의 유도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상대방이 승낙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승낙이 있을 경우에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거래 형태잖아요. 근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 너랑 같이 계약을 하고 싶다 라고 청약을 먼저 했는데 청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너가 승낙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내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마음에 들면은 그때 가서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말을 쓰게 되면 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는 내용을 얘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한 번 더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약이 있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이 어떤 승낙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사실은 청약이라는 말을 썼고 승낙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청약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청약이 유인이 되는 거고 승낙은 이것은 청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은 승낙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 이렇게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낙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구속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구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있으면 청약이고 이게 없으면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특정성이라는 게 있죠. 특정성.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인 이상의 특정인한테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청약 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특정 다수한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TV 광고 이런 거 있죠. 광고. 그 다음에 어떤 전단지 이런 거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를 할 때 물론 특정한 어떤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누가 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가 청약 유인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팜플렛 이런 것들 있죠.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정해놓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통은 청약 유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구속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어떤 비교점이라 볼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특정인한테 했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청약이다 또는 청약 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세 번째,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할게요. 효력 발생, 그렇다면 청약이라는 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청약자가 있으면 피청약자를 말을 하는 거겠죠. 피청약자에게 도착했을 때, 도달하게 됐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것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발신주의. 말 그대로 발송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을 발신주의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발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발신주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도달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도착을 해야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이게 바로 도달주의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요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지주의.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도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달을 함과 동시에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도달을 하고 나서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청약은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승낙. 첫 번째, 개념. 청약을 수락한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말을 합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동의한다,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건이 좀 중요하긴 해요. 요건을 보시면 뭐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첫 번째,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을 쓸 수가 있냐면 다른 말로는 경상의 원칙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경상의 원칙, 거울 경자의 상, 형상상자죠. 그렇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랑 거울에 비친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청약의 내용이 완벽하게 그대로 일치해야 된다. 승낙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청약의 내용 그대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약정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제가 기간이라는 것만 써놨지만 사실 기간 말고도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방법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방법.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청약을 하는 자가 청약을 할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승낙을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어떤 양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넘겨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표시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술을 하는 방식이 있죠. 진술. 그 안에는 말로 하는 것도 있겠고요. 구두로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서면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종이 서류를 전달하는 것들도 진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술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행동을 통해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물리품을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샘플을 보낸다거나,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것도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청약자가 승낙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당사자만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승낙이라는 것을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청약과 승낙은 제 연애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승낙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분이, 그 남자가 여자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청약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여자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단서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정된 기간 내에 방법 행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백을 받았을 때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다. 그렇게 지날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거절인 거죠. 그렇죠. 고백을 하고 났는데 보통은 짧게는 하루, 길면은 며칠 이내로 답변을 받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승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좀 멘붕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진술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편지를 쓰는 형태로도 가능하겠죠. 행동을 하는 것이야 갑자기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에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반대.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진술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반대의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침묵.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부작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도 좀 다르게 쓰면 작위라는 말을 써보고요. 그렇죠? 작위. 이거는 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작위라고 말하고요.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반대의 경우라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번째 보시면 당사자가 승낙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고백을 받은 사람이 의사를 표시해야지 다른 제3자가 가서 사실 괜찮대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연애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무역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르고, 정해진 방법이 없다면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구두, 서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진술이라고 말을 썼어요.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것들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청약을 한 자가 반드시 승낙을 할 때는 메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됐으면 메일로 당연히 답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말로 하는 거라든지 메일로 보내는 것들은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반드시 우편으로 그 서문의 형태로 가지고 답안을, 그러니까 승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나는 메일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해진 게 없으면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거 있잖아요. 불료식 계약의 성격을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것들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구두로 하는 방법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들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효력 발생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실마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별로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야 효력이 인정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미국과 그러니까 한국,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로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국가들이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이라는 거예요. 한일, 영미. 그렇죠? 영미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른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려보면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우편이 가는 도중에 어떤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면 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은 승낙을 하는 자, 즉 피청약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발신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버리면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달을 하기 전까지 어떤 위험이 존재를 하는 것들은 피청약자가 아니라 청약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승낙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청약과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을 성립시키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 내용을 작성을 해야 돼요. 즉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것들을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기본 조건이라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약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이런 말 쓰게 되죠. 뭐 그래서 무역계약의 뭐 기본 조건이라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무역계약의 뭐 필수 조건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품질, 수량, 가격, 포장, 결제, 선적, 보험, 분쟁 뭐 이렇게 분류를 해봤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한번 보세요. 품질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약정을 해놔야겠죠. 우리 계약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를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자. 즉 품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하자. 예를 들면 샘플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뭐 샘플을 보낸 다음에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랑 샘플의 형태의 샘플로 갔던 물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치하면 계약이 일치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일치한 것으로 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도 수량을 정할 때도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뭐 수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량의 단위도 마찬가지겠죠. 수량의 단위는 뭘로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결정 시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을 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포장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금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적을 할 때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약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약관들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 분쟁을 해결할 때는 우리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계약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품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품질에 대한 결정 방법과 결정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견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샘플, 그렇죠? 샘플을 보내서 이것에 일치하면 계약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견본 말고는 어떤 표준품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써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표준품 매매, 그 다음에 뭐 상표 매매, 상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 매매, 그 다음에 뭐 명세서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뭐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지금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드리면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견본 아까 말씀드렸고요. 표준품이라고 하는 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같은 종류긴 하지만 그 품질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쌀 같은 거 있죠, 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쌀로 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쌀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샘플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물품들을 표준품이라 말을 써요. 표준품, 동종 이질 물품이다. 같은 종류를 갖고 있지만 다른 품질을 갖고 있는 물품이다 라고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표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표가, 그 특정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딱 상표로 하는 것들도 알려져 있는 그런 물품이 있으면 딱히 그냥 뭐 합의를 다 하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품질을 충족을 하면 계약에 일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규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ISO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규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규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에 일치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격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규격을 갖추면 계약에 일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샘플로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샘플로 하려고 해도 물품이 되게 큰 경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선박이라든지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품도 아니겠죠. 그런 물품들은.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에도 뭐 상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없을 거고요. 규격이라는 것들도 당연히 여기서는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명세서를 가지고 품질을 결정을 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세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 보통은 설계도 같은 거라든지, 설계도, 뭐 설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사진, 그렇죠? 청사진, 뭐 카탈로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에 어떤 충족이 됐을 경우에만 계약에 일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본, 뭐 표준품, 상표, 규격, 명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것들을 결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품질을 결정을 할 때는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선적하고 양육으로 나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물품이 선적할 당시에 계약에 일치를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운송 도중에 물품에 어떤 손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양육했을 때, 물건이 도착했을 때 그때 그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 일치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선적식으로 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유리한 방식일 거고요. 그렇죠? 물품을 선적할 당시에만 딱 일치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운송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양육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수량 조건 나와 있죠.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그 몇 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 보시면 단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단위.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무게를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 또는 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뭐 파운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파운드. 그리고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얘기를 할 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그런 킬로미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마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단위를 어떤 걸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단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혼동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계약이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결정 시기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적할 당시에 수량이 일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착했을 때 수량이 일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격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들어보세요. 뒤에 보면은 인코텀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어디까지의 그런 비용을 부담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걸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어디까지의 그런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5번째, 포장 조건도 마찬가지인 게 포장의 형태를 할 때는 어디에다가 포장을 할 건지를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위라고 하는 것들도 포장의 어떤 단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파운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포장을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뭐 쓰고 있는 단위가 다를 수도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포장에 대한 단위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뭐 20피트, 40피트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도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결제 조건을 보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 예를 들면은 뭐 선지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지급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후지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물건의 어떤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선지급의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후지급의 형태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겠죠. 반대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선지급으로 갖는 것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후지급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지급 시기, 그다음 지급 방식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제를 하는 방식 중에서는 뭐 신용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지금 다 이해를 하실 필요 없겠고요. 다른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용장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송금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할 것인지도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선적 조건 나와 있죠. 인도를 하는 시기, 물품을 언제 선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짧게 말씀드려보면 특정한 날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일까지 물품을 선적해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선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선적을 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선적을 하는 장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선적하는 방법 중에서도 한 번에 모든 물품을 다 선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누어서 선적을 하는 그런 분할 선적의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보험 조건도 마찬가지인 게 보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보험 조건도 뭐 담보를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보험에 어떤 가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시면은 거기서는 약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상품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가장 저렴한 그런 조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가장 비싼 그런 조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게 더 많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분쟁 해결 조건. 뭐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안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중재란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중재로 하는 방식도 있고 소송으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소송은 다 아시죠? 법원의 어떤 판결에 맡기는 거고 중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제3의 어떤 그 판결 내리는 자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긴 한데요.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반드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내가 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평소에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